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 10번째 강의로서 생성형 AI의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거대 언어 모델의 출발, 그리고 생성형 모델의 기본 원리인 구글의 BERT, 그 다음에 생성형 AI의 작동 알고리즘,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서 프리 트레인드 된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 모델의 응답을 정교하고 세밀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강화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거대 언어 모델, 결국은 막대한 인간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시켜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의 출발점은 구글의 트랜스포머, 번역기일 텐데요. 구글의 트랜스포머가 바로 베이직 아키텍처가 되고 있고, 이 베이직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파라미터 그리고 데이터셋, 학습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들어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학습할 때 강화시켜주고 가중치를 부여해줘서 보다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 그리고 프리트레인이죠. 인간이 원하는 응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인공지능이 이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미 배운 어떤 룰이나 그다음 데이터 셋을 가지고 거기서 배워진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접목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트랜스퍼라고 하죠. 결국은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 한다는 것은 지식을 트랜스퍼 한다는 거고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교육심리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른 장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전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맥락에서의 학습 내용이나 결과를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이런 전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베이직 아키텍처고, 이것을 다양한 전이학습, 파라미터의 확장, 데이터셋을 통한 훈련,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것이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메타의 라마, 오픈 AI의 GPT 시리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가 튜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언어 모델의 성능은 무엇이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델의 성능은 구조가 아닌 규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어떤 힘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구조주의 모델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구조화시키고 인간의 사고나 이런 것들도 자꾸 구조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 인식론입니다. 자,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 토대를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에서는 구조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휴머니즘의 세대인 AI는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 빅데이터, 데이터의 양, 이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의 성능은 구조가 아니라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뭘로 결정되느냐? 결국은 파라미터의 수, 이 밑에 나오죠. 그다음에 데이터 셋의 크기,
그리고 연산 횟수, 얼마나 많은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렇죠? 연산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칩셋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 GPT,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 중에서 어떤 한 특정 요소에만 의지하면 성능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오버피팅, 언더피팅의 문제로서 가운데 적절한 규모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안정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규모의 법칙, Laws of Scaling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각 빅테크 회사들마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물론 그 출발점 구글의 트랜스포머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모델들을 파인 튜닝, 세밀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시중에서 사람들이 직접 쓰고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어떤 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에 최적화된 달리 시리즈, 그다음에 인간과의 언어적 의사소통, 문자 정보를 연산하고 응답을 산출하는데 최적화된 챗GPT, 그리고 소리 정보, 그렇죠. 음악이나 소리 같은 정보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거나 소리를 변환시켜주거나에 최적화된 위스퍼 같은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인간 사용자들이 이제 여기에 가운데 있는 달리, 챗GPT, 위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인간 사용자들이 시장에서 세계 속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공지능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학습 때 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것이지, 아니면 조금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응답을 해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통해서 사용 환경,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요구하느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플랫폼에 만들어지고 결국은 유저, 사용자에게 어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과 인프라라는 게 중요하겠죠.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고요. 인프라는 인공지능이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겠죠. 그리고 그것이 요즘에는 클라우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 상황이냐를 보여주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전체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3분의 1 정도 이상을 아마존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성 모델의 기본 원리는 구글의 볼트였다. 우리가 아까 구글의 트랜스포머가 볼트로 조금 더 발전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그거를 기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Bidirectional encoder, encoder라는 겁니다.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 자, 트랜스포머가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재현해야 되는데 그 재현된 것을 양방향적으로 코딩을 한다. 양방향 인코더, 코딩, 부호기라는 겁니다. 볼트는 양방향, 그러니까 앞쪽에서 쭉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프로세스를 하는데 시간이 뒤쪽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양쪽 방향에서 같이 연산을 진행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독해와 감성 분석 등에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양방향 인코딩이 중요하다.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입력 문장의 정보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께 사용한다. 자, 인코더, 디코더가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의 인코더 안에는 자, 밑에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 아까 우리가 토큰이라고 했었죠. 뭐가 I go to school 하면 I go to school 이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의 토큰의 형태로 인베딩 돼서 인코더 안에
입력이 되게 되죠. 그랬을 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톡군을 하나씩 어텐션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독을 하게 되면, 주의 집중해서 해독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면 4개의 어텐션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고, 20개의 단어로 입력이 된 이 문장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20개 정도의 어텐션 헤드가 동시에 그걸 해석하면 순간적으로 이 문장의 전체 구조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게 바로 다중 헤드 어텐션이다 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이 데이터 교육에서 앞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원리 중에서 피드 포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설명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바로 이렇게 구글의 버트나 인공지능에서 인코더 시스템 안에도, 인코더의 메커니즘 안에도 피드 포워드가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인간들은 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피드백. 회고적으로 데이터를 인식한다는 거죠. 리플렉션을 통해서 회고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이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또 여기 보이는 컴퓨터는 피드백만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고요. 경험한 다음에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피드백이죠. 한번 경험하고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회고적으로 반추한다는 것이 피드백이죠. 근데 피드백만 가지고는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을 때 피드백만 하게 된다면 이미 사물과 부딪힌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포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다가오는 수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서 수용한 다음에 내가 처신을 하게 되는 것, 원리를 feed forward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려면 미리미리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전향 탐색해서 감지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게 feed forward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하나가 인코더로서 보세요. 수많은 인코더들을 통해서 BERT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모델에서는 간단하게 12개, 자, 이 그림에서 베이직 모델에서 12개만의 인코더로 이루어진 거고, 만약에 확장형, 라지 볼트 모델에서는 인코더가 동시에 24개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자체도 많아지고요. 인코더 각각 안에 있는 헤드 자체도 멀티 헤드가 된다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4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문장 단위, 텍스트 단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서 전체 단위를 입력해줘도 이걸 순식간에 해독해 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장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앞뒤 간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 문서의 주제나 핵심 요점들을 파악해내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수초 안에,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이 질문에도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초 내에 그걸 응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나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응답을 해 나가죠.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응답을 해 나가잖아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생성형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판별형 모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성형 모델은 답변을 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이런 문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나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다음 문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확률값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응답을 먼저 하면서 뒤에 머릿속에서는 뒤에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주면 우리가 특별히 전체를 다 기다릴 필요도 없게끔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하는 인공지능의 응답 방식은
사실 사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질문을 해서 말로 구두로 응답을 하거나 글로 써낼 때 한꺼번에 써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답변합니다. 물론 답변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응답의 스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고 내실 있는 깊이 있는 응답을 하는가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응답할 때도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방식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은 이제는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레이어 안에 인코더가 지나서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처리하게 될 텐데요. 히든 레이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가운데 그림에서 I love you라고 하는 토큰들이 입력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토큰들의 벡터 값을 입력해서 서로 위치를 지어주고 그것이 이제 볼트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죠. 이 레이어를 다 거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에 원하는 게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 love you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과업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두 번의 레이어만 거쳐도 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레이어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 임베딩과 그 다음에 출력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출력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가 이제 임베딩 하는 거죠. 출력 임베딩에 넣어서 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feedforward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FFNN이 feedforward 원리를 바탕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왼쪽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임베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단어,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 데이터, 토큰들을 어떤 방식으로 임베딩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프리 트레이닝, 우리가 생성인공지능 프리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사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베딩 해야 될지를 훈련을 한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어, 그렇죠? 자연어는 뭡니까? 인간이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언어 문장이죠. 이 자연어 자체를 당연히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해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석할 수 있는 숫자 벡터로 변환해서 그것을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단어 임베딩이다. 자, 그랬을 때 볼트의 역할은 바이 디렉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쌍방향으로. 자, 이걸 컴퓨터가 해독해야 되는데 임베딩 기술을 확장해서 앞뒤 문맥을 반영하여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거죠. 앞뒤 문맥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장 단위에서나 아니면 텍스트 전체 단어 단위에서 단어들은 각각 앞뒤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됩니다. 앞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순차적으로 할 때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뒤 문장을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해석이 잘못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시 고치려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속도와 시행착오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바이디렉셔널하게 한다는 겁니다. 앞뒤 방향을 같이 문맥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문장을 해석하면 앞에서 나왔던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가 전체 문장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률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볼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독립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 혹은 문서 전체에서 맥락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확률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생성인공지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성인공지능의 한계성이나 인간과 차별성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게 어떤 문인지 전문가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트 모델을 기본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고 그 언어나 문장에서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판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 사회에서 언어나 텍스트나 문서의 의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는지 사전에 학습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인지는 각각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별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되고 보편적인 상태에서는 이미 학습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근데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세 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점점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되게 되면 다양한 개인 학습자의 취향이나 요구나 어떤 수준, 그렇죠? 이해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만족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응답을 했을 때 만족해야 할 만한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거의 99.9% 만족스러운 응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현재 인공지능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대충 모호하고 어정쩡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의 한계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어 주변의 문맥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어텐션 기법을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어텐션 기법을 이제 활용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트의 구조를 보면 레이어가 기본형, 확장형에 따라서 12개에서 시작해서 24개, 112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히든 레이어는 그 안에서 또 숨겨진 레이어가 인베딩,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 히든 레이어는 768개에서 뭐 1024개. 물론 이것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레이어만 가지고 기초적인 작업을 프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헤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헤드 수도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거죠. 동시 처리 속도가 흘러지는 거고요. 파라미터도 기본형과 확장에 따라 당연히 상대적으로 파라미터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 통해서 쭉 있는 거고요. 그 레이어의 숫자에 따라서 타이니, 미니, 스몰 뭐 이렇게 볼트의 모델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겠다. 규모에 따라서 파라미터 숫자가 달라지는 거 보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I like to draw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입력됐을 때 이것들이 각각 레이어에 배정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는 거죠. 응답에서 원하는 이걸 독일어로 변환할지 프랑스어로 변환할지 한국어로 변환할지에 대한 응답 목표 질문에 따라서 트랜스포밍을 거쳐서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동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인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작동이 하려면 데이터, 인간의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부호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부호화와 복호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코딩의 과정, 코딩과 디코딩의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오는데요.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코더가 생성한 압축된 정보뿐만 아니고 디코더가 현재 예측하려는 단어와 관련된 입력 단어에 좀 더 집중을 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길게 입력됐을 때 어디에 어텐션을 두어서 문장을 프로세스해야 훨씬 더 빠르게 고 정확하게 문장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2017년에 나온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테크니컬 페이퍼입니다. 자, 2017년에 어텐션 기법이 적용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연산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앞에서 그러니까 어텐션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인코더에서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디코더로 보냈다면 지금 어텐션 기법이 도입된 다음부터서는 디코더도 동시에 앞에서 어떤 것들이 입력되고 있는지를
어텐션 기법에서 동시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어텐션 기법으로 개발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초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코드, 디코드 어텐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위쪽에 그림을 보면 인코더에서는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복호기에서, 디코더에서 앞에서 각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내용들이 주입되고 있는지를 뒤에서 확인해서 해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코더, 디코더 두 가지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텐션이다라는 거죠. 이게 초기 기법이었던 거죠. 아주 초기에는 사실은 복호기 차원에서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호기의 데이터만을 받아서 복호기는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텐션 기법이 들어온 다음부터 복호기는 앞에 입력되는 값들을 어텐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트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바이디렉셔널이잖아요. 이 부호기 자체, 인코더 자체에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호기로 가기 전에 이미 입력값들에서 그 문장 안에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인코더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렇죠?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디코더의 뒤쪽에 나오는 입력값들을 가린 상태에서 계산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앞에 입력되는 값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예측해서 바꿀 수 있게 수정하면서 응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전체를 충분히 다 듣지 않아도 앞에서 계산을 해서 뒤에 대체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예측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복잡한 확률 모형을 확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인 인코더, 디코더 액텐션의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인코더에서 I love you가 들어오고 그것을 컨텍스트 벡터, 그렇죠? 문맥을 문맥의 내용들을 벡터 값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참조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이 먼저 나오고 널 사랑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간다는 것은 부호기, 복호기 어텐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입력값의 맥락적인 방향값을 보고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앞에 먼저 들어오는 토큰의 벡터 값을 기준으로 해독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정보 손실이나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문장이 길어질수록 오류가 점점 커지겠죠. 앞에서 삐뚤어지면 뒤에 갈수록 더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텐션 기법이 등장한 건데 해독할 때마다 각각의 입력의 시퀀스를 한 번씩 참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호기에서 앞에 값들을 어텐션을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를 동시에 판단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코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자, 바이디렉션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설명드렸었죠. 입력값 자체적으로 서로 계산해가지고 대충 무슨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연산을 처리하기 전에 앞에서 이미 입력값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충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확률값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올바른 답이라고 내가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지 피드포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퀘리, 그러니까 입력의 그 데이터의 어떤 리스트죠. 이게 입력 순서 값이죠. 거기서 어제 카페에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각각의 단어들의 그 확률적, 어떤 순서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많을지, 어제 다음에 갔었어가 많이 나오는지, 어제 다음에 많더라가 많이 나오는지가 이미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확률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이. 그러면 어제 다음에 어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근데 어제 다음에 카페가 나올 확률보다는 어제 다음에 갔었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혹은 어디에 많더라라는 말. 그래서 그 확률값이 높은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카페, 거기 뭐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확률값을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뒤에 나올 말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생성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얘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는데 뒤에 나오면서 앞에가 약간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교정을 통해서 응답을 수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마스크 디코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값이 있으면 헤드가 그걸 각각 읽고 있는데 앞에 들어오는 입력값에 집중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찍듯이 동시에 하면 그걸 병렬 처리라고 했죠. 근데 이미지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문장 텍스트 같은 경우는 소리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앞에서부터 쭉 입력을 일단은 받겠죠. 그러면 그 순식간에 이건 10분의 1, 100분의 1초에 일어나는 단위입니다. 앞에 있는 것 데이터에 집중하고 뒤에 있는 것을 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같이 봐야 되면 그게 100분의 1000분의 1초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앞에 맛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뒤에 거를 마스크한 상태에서도 셀프 어텐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확률을 이미 계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응답과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고 개인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이 명확하지 않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에만 인공지능이 이미 그것을 지금 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다 끝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 디코더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 생성 모델, 그래서 생성 모델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응답을 생성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처리 속도도 가속화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본 원리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트랜스포머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나온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 챗봇의 생태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모든 출발점을 깔아준 것은 바로 구글의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챗GPT 3를 통해서 획기적인 그 어떤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것을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칩셋을 활용했다. GPU 칩셋을 잘 활용한 그런 덕분에 시장에서는 성공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AI를 통해서 지금 거대 언어 모델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회를 그다음에 현대 사회, 그 기술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수많은 그 장면이나 용도 속에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언어적인 데이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은 멀티모달리티를 통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식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언어 모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많은 트랜스포머가 일단 언어 모델을 통해서 변환기잖아요. 언어 변환기를 통해서 출발했고 그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이 됐고 그 다음에 빠른 칩셋 성능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어텐션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성능이 향상돼 있고 지금 계속 사용자와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추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기 위한 어떤 그 접점을 찾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그 회사들도 있겠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이 얼마큼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뭐 어느 나라 회사냐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국적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엑사스케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이 엄청 거대한 규모의 대표적인 10개의 엑사스케일 머신 중에서도 구글이
과연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